철학이 태어난 고향은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밀레토스라는 지역이며 이곳에 탈레스라는 인물로부터 그 학문이 시작되었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철학이 근대화를 추구했던 일본에서 19세기에 탄생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문학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철학이란 말에 그 어원에 숨겨져 있는 인문학적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철학, 이 말은 그리스어 필로소피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영어로는 필로소피라고 표기합니다. 여기서 필로라는 말은 사랑을 뜻하고요,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를 뜻하는데요, 이 둘을 합쳐보면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처럼 한자를 써왔던 동아시아의 한자 문명권 사람들에게 이 외국의 낯선 학문은 사랑할 애자와 지혜 지자를 써서 애지의 학문, 줄여서 애지학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고, 이렇게 번역하면 그 뜻이 잘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학문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군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우리는 어떤 이유로 그 이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잠시 16세기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 시기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대서양을 무대로 활발한 무역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의 유럽에서의 무역활동의 중심 무대는 지중해였죠. 그러나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동방무역의 꿈을 꾸게 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위치상 지중해를 이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급속도로 발달하는 항해술에 힘입어 먼 바다를 통해서도 동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대서양을 이용한 동방무역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이 시기를 세계사에서는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죠. 이리하여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에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특히 예수회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표로 하여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온 게 서양의 여러 학문들도 함께였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 일본은 각각 서양의 학문, 즉 철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소피를 소개받게 되었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낯선 이 학문을 어떻게 이해하나라는 그들의 이제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 문화에 근거해서 이 어색한 학문에 대한 자기들 나름의 이름을 붙여보고자 이제 애쓰게 되는데요. 가령 중국에서는 이 학문에 페이류스페이아라는 차어모를 붙여서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소리를 모방해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서 그 뜻에 대한 전달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매우 익숙한 학문, 즉 공자로부터 시작된 유학의 한 갈래로 뻗어나온 성리학에 기대어서 새롭게 번역어를 만들어 보게 되니 그렇게 나온 게 바로 경물국리학이죠. 여기서 경물이란 말은 사서상경 중 한 텍스트인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팔조목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경물, 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네. 이 중 경물이란 말은 나머지 덕목들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즉 이 말은 어떠한 것에 대한 그것의 근본은 무엇이고 또 말단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리라는 말은 거경국리라는 말에서 따온 것인데, 여기서 국리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경물국리란 사물의 근원과 끝을 파악하고 그 이치를 깊이 연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서양의 철학, 즉 필로소피에 대한 제법 심오한 의미로 재해석된 그런 번역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한말의 개화 사상가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그 국비 유학생이 되어 미국에서 공부했던 유길준 역시도 서양의 이 학문을 경물국리학이라고 이해한 바 있고, 또 우리 장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리학이라고 이제 이것을 이해한 적이 있으니까요. 서양의 필로소피를 중국과 한국에서는 한때 경물국리학이라고 이해했던 적도 있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철학이라는 말이 된 걸까요? 자, 이제는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예수의 선교사들이 아시아로 밀고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일본에도 예수회가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591년 나가사키의 예수회에서 발간한 문서에 철학 관련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 시기 이 학문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오랜 세월 이 학문은 당시 주류학이었던 성리학에 밀려서 크게 연구되지 않고 있다가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처럼 나라를 새롭게 바꾸고 제국주의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그 시기와 맞물려서 재조명되면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유독 이 학문에 눈길을 강하게 주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바로 니스 아마네입니다. 자,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당시 일본의 분위기가 어땠나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을 해보셨거나 또는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 인물, 바로 일본의 만엔짜리 지폐의 주인공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상가인데 저처럼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바로 이 인물이 그 유명한 타라 입구론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 이론의 제목을 좀 보세요. 벗어날 탈, 아시아아, 들어갈 입, 구라파, 구. 저기서 구라파란 유럽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자 인데요. 자,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군요.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운명을 서구의 문명 국가와 함께하는 것이 낫다. 자,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는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나쁜 친구들을 우리 마음에서 아예 지워버리자. 네,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들도 한때 중국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무척이나 애를 썼었고 또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연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든 일본은 이제 그런 중국 중심의 아시아가 구시대적이며 낡은 존재의 것이므로 그런 친구들로부터 배울 바가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벗어나 유럽의 문명으로 진입해야 한다 라고 본 거랍니다. 자,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니시 아마네. 그는 원래 반쇼 시라베쇼,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에도 막부가 서양을 연구하겠다는 명목하에 세운 양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서양의 학문을 쉽게 접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뛰어난 학업 능력을 선보여서 1862년에는 바쿠 최초의 해외 유학생으로 발탁되어서 네덜란드로 건너가 약 2년 세월 동안 라이덴 대학의 경제학 교수 시몬 비실링에게서 교육을 받은 바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의 얘기를 보자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로 유학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16세기 대항해의 시대 이후로 일본은 그들이 포교하는 기독교가 자기들 정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다시 이제 그들의 진입을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는 우리는 경제 교류만 할게, 기독교 포교는 안 할게 라고 제안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허가를 얻게 되어가지고 특정 지역에서만 머물 수 있으면서 교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유독 난학이라 그래서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된 학문을 익힐 수가 있었고 또 일본 정부는 유럽을 바라보는 그 하나의 창으로 네덜란드를 이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일본을 다녀보면 네덜란드 관련된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쨌든 니시 아메네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후 서양의 학문을 일본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때 그가 만든 학술어가 바로 주관, 객관, 이성, 관념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근대 학술 용어가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우리에게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거니까 몰랐던 분들에겐 충격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학계가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게을렀나 하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후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근대 학술 용어들을 정리하고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노력 없이 맹목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이니까요. 물론 저 어휘들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 하는 얘기는 지금 아닙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저 기존 학술 어휘들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사용해 왔다는 거,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 감을 잡았을 겁니다. 바로 철학이라는 말도 니스 아마네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중국의 고전 시경의 대하라는 그 챕터에 증민편에 나오는 김영차철 이복이신 수갸비해 241인이라는 이 유명한 내용을 참고해서 처음으로 이 철학이라는 어휘를 주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우선 지금 인용한 이 내용의 뜻을 풀어드리자면 밝으면서도 지혜롭게 하여 자기 몸을 보존하며 아침 저녁으로 게으르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만을 섬긴다 라는 뜻이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 명철보신도 나온 거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시 아멘에는 이 내용에서 바로 저 철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에는 밝다는 뜻도 있지만 좀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지혜를 뜻하는 내용도 있어요. 따라서 이제 서양의 소피아, 즉 지혜에 대응하는 말로 저 철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는 이 말을 가져오고 그 말 앞에 갈구하다, 바란다는 뜻의 희자를 붙여서 희철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혜를 바라는 학이라는 의미로 이 말을 만드는 거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이라는 뜻의 필로소피에 나름대로 잘 대응하는 말을 만든 셈이었던 거죠. 이후로 그는 네덜란드 유학생답게 서양의 필로소피를 연구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학문, 즉 성리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남겨놓은 글 그 게재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유학이라고 하며 서양에서는 이를 비로소비라고 한다. 이 둘 모두 하늘의 도를 명확하게 하여서 성인을 세우는 것인데 그 실은 하나다 라고 해서 유학과 필로소피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는 이후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서양의 필로소피와 아시아의 유학, 즉 성리학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령 아시아의 전통 유학에서는 물리와 정신에 대한 구분이 명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자연현상을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내리면 나라님 탓하잖아요. 군주는 하늘의 이치를 밝게 알아서 그 덕으로 세상을 교화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 니스 아메네가 볼 때는 이런 내용은 학문적 자격을 갖춘 게 못되고 또 너무 비합리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1874년 간행한 자신의 저서 백일실론에서 본격적으로 유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학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바로 서양의 필로소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 후반부에서 필로소피는 학문의 방법을 세우는 것으로 철학이라 번역한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 사용했던 희철학에서 희자를 떼고 철학이란 번역어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로소피의 번역어 철학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 번역어는 이후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도 수입되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애지의학, 경물궁리학 또는 철학, 뭐가 됐든 간에 이것들은 다 필로소피라는 말이 가진 그 뜻을 잘 살려서 번역하고자 했던 동아시아인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철학을 중화문명권에서 벗어나 서양을 배우고자 하는 그 의지와 맞물려 접한 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름의 시대적 이유도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근대 이후에 서구 학문들을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이와 관련된 여러 혼란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저 철학이란 말을 써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쓰자 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이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인 거죠. 최근 학계에서는 우리의 서양 철학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어휘를 계속해서 사용해도 좋은가 하는 연구도 같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철학이란 말을 접할 때마다 우리 방송에서 말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묻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곳에서는 아무런 발전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늘 물을 줄 알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인문학적 자세를 가진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철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게 되었고 또 이 말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 말인 것처럼 쓰고 있구나 하는 진실도 알게 되었잖아요.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의 탐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